와, 돈 봉투가 들어간 케이크 받아보셨어요? 케이크 받아본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 돈 봉투도 못 봤는데 무슨 네. 돈 봉투가 들어간 케이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네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 정말 심각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500만 원 돈 봉투 케이크 등장했답니다. 자, 우선 하나씩 해보죠. 경찰이 지금 나주시 의원 10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답니다. 네네. 이 입건한 이유가 의장 선거에 금품이 왔다 갔다. 돈봉투가 왔다 갔다.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돈봉투와 관련돼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관계자들이.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빼닮았어요. 네네. 이 나주시 의회인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총 16명인데요. 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입니다. 무소속까지 사실 민주당에서 탈당하다 한 사람들 이면 네네. 다 진보당 1명을 빼놓고 다 15명이 거의 민주당 성향, 뭐 진보당까지 합쳐도 됐는데 네네.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민주당 일색인 이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네. 바로 돈이 오고 갔는데요. 돈이 오고 갔는데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이 녹취가 있었답니다. 이것도 똑같죠. 녹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6명이 네네.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녹취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6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돈,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빨리 써야 되겠다. 네. 늦게 쓰면은, 네. 또 이게 또 어떻게 밝혀질지도 모르니까 네. 우리 이거 빨리빨리 쓰자. 네. 라고 하면서 500에서 1000만 원씩 금품을 살포했다라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특정 의장 후보가 돌린 거예요. 그것도 똑같죠. 네네. 근데 이게 송영길은 자기가 직접 주진 않았잖아요. 자기 패거리를 동원해서 완전히 조직화해서 돈 스폰서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을 실제로 돈을 나눠줄 사람한테 주는 중간책이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람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아주 체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의장이 직접 줬답니다.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10명이 입건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네네. 이게 첫 번째 기사. 네네. 두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단독으로 나가자 당시 시의원이 다시 이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네네. 이게 후반기잖아요. 지금 네. 2년 남았으니까 하반기. 네네. 그러니까 의장 선거에서 돈이 살포된 것이 경찰이 지금 그 녹취록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게 기사화되자 시의원이 저 전반기에도 있었어요. 전반기에 제가 직접 500만 원을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 돌려줬어요. 네. 그런데 딴 시의원은 나는 돈 봉투를 받았다 돌려줬는데 딴 시의원은 케이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케이크 안에. 그래서 딴 시의원은 돌려줬고요. 의원 2명도 역시 케이크를 돌려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네. 라고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소동의 첫 번째 큰 바운더리에서 두 사건이 있는 겁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놀랍지도 않다. 왜 하나도 그러냐면-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은데 놀랍다는 이야기죠.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돈봉투 하면 송영길 대표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관석 의원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이제 결심할 때 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깜짝 놀라면서 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변하죠?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는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 돌리는 게 관행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의장 선거, 시의회 의장 선거라고 해도 네. 거기에 뭐 민주당 말고 나주시에 다른 데서 뭐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뭐 다른 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회 의장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당내 선거와 뭐 거의 똑같은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돈봉투는 관행이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사무총장이 관행이면 다 관행인 거지. 네. 그러면서 이거 돈 봉투 돌린 거는 뭐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요. 네네. 어쨌든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관석 의원 비롯해가지고 네. 실형 나와서 지금 깜빵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이다. 네. 진짜 뭐 도대체 배우는 게 없어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네. 지난번 청담동 제보 사건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그렇죠. 이번에 또 계엄령 관련해서도 제보 있다고 하면서 있을 수 없는 계엄령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나.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윤관석 의원 등이 형사처벌 받은 거는 네. 뭘로 처벌받은 것인가? 네. 정당법으로 처벌받은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네. 당내 선거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번에 나주시 의원은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전라남도 도의원도 아니고 네. 일개 나주시 의원에 불과하지만 네. 형은 훨씬 더 세질 것이다. 왜요? 왜 세지냐면 예. 이거는 단순히 정당법 위반죄, 형량이 낮은 정당법 위반죄가 아니고 예. 이거 뇌물죄거든요. 아, 뇌물죄군요. 네네. 그러니까 뇌물을 서로 주고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이 되려고 하는 시의회 의원이 예. 그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예. 같은 동료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니까 예. 돈을 준 사람은 뇌물 공여죄가 될 거고요. 네. 돈을 받은 사람은 뇌물 그 수수죄가 될 텐데 수뢰죄가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뇌물죄는요. 네. 형량이 무지무지하게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나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네. 시의회 의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씩 줬으면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5천에서 1억 사이의 돈을 돈 봉투로 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의원과 의장의 차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용차가 지급이 된다. 관용차가 그다음에 네. 비서와 관련된 네네. 시 소속 직원들이 네. 파견 근무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비서 참모들을 둘 수 있다. 네. 뭐 이거고요. 네. 그 이외에 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다. 권한이 꽤 있네요. 그래도. 예. 아니 그래도 네. 이렇게 깜빵갈 일을 하면서까지 될 만한 그런 자리인가? 이권이겠죠. 아,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아니 성남시 의회 의장이 누가 됐죠? 옛날에 최윤길을 누가 시켜줬죠? 김만배. 네네. 그 의장을 왜 했죠? 어쨌든 대장동 일당에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네네. 설립과 관련돼서 네네. 그걸 찬성하게끔 만들어주려고 최 의장을 시켰잖아요. 아니 그때는 네. 성남 도계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권이 있었으니까 현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주시에도 무슨 그런 현안이 있었나 보죠? 아니 기초단체장들은 어찌됐든 뭐 개발과 관련돼서 허가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그 허가권을 갖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시의회에 뭔가 이권을 나눠주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냥 어거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네. 예. 나도 시의원이나 한번 해볼 걸. 좋은 줄 몰랐네. 옛날에는 진짜 왜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시작해서 수년 동안은 네. 시의원 기초단체의 의원들은 거의 다 그 해당 그 토건족들이었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개발업자들 네네. 또는 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네. 주로 반환경 으로 이렇게 이 낙인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배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원 도의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몇 년째입니까 벌써 풀뿌리가 뭐 정착이 됐다고 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예 버젓이 드러내놓고 제가 보기에 이 기사를 보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딱 보면요. 과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 진짜로 시장까지만 뽑고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못하러 뽑습니까? 시장만 뽑으면 됐지. 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이 필요합니까?
저는 오히려 네. 훨씬 더 그게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득보다는 훨씬 실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 좋아 풀뿌리 민주주의지 제가 봤을 때 이건 풀뿌리가 아니고 썩은 뿌리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진짜 그냥 뭐 구청장은 진짜 관선으로 임명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네. 구의원 그다음에 이런 시의원은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뭐라 그럴까 지방 토호만 양성하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돈 뿌리고 그다음에 또 돈을 뿌렸으니까 그거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네, 회수해야죠.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가? 그냥 차라리 그냥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정도만 뽑고 그다음에 뭐 지방의회 의원도 시의원이나 도의원 정도만 뽑는 게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뭐 조선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이렇게 잘 깔려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런 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가? 저는 진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 기사를 보면 난 정법전 정변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냥 다 수긍이 가요. 네. 사실 이 나주시만 또는 이런 기초단체 몇 군데가 문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또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이 이 돈봉투가 최소한 1심에서 그렇게 선고가 나오면 정당 차원에서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부끄럽다라는 논평이 나와야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떳떳해 하잖아요. 그런 행동이 바로 이런 자신들이 속해 있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횡행하면서 버젓이 이렇게 겁도 안 내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금품을 수수하는 광경 참 저는 정변 말씀처럼 이게 이런 시의회가 왜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피소드가 한 가지 더 있어서 네네. 요것만 말씀드리고 요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6명의 의원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 장소에 모였대요. 이게 다 녹취가 돼 있대요. 네네. 근데 뭘 얘기하냐면 포섭 대상. 그러니까 네네.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 게 지금 가성비가 나올까? 이거를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별 수수 지급 예정 금액을 다 차등화했대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회의장에서 난리가 났대요. 나 왜 이거밖에 안 줘? 쟤는 더 줬잖아. 네네. 하고 의장 후보한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 조금 다르게 드렸는데 빨리 써버리자 하는 이유가 네네. 뭐였냐면 이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네.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슬퍼지게 하기 전에 빨리 써버리자라고 결의를 했답니다. 네네. 6명이. 네.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요. 나주시 의회가 이런 기사가 나와서 민주당 일색인이 의회가 기사를 하나 더 찾아봤어요. 네네. 전남 5개 시의회 중에 나주시 의회가 회의 일수가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나주시 의회는 지난해 상임위를 65일 열고 특별위를 8일 열었댔는데 순천시는 176일을 개최하고요. 네네. 목포는 121일, 여수는 111일을 개최했답니다.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에서 2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저런 의원들이 회의 잔뜩하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민폐만 더 끼치는 거 아닌가? 전 회의일수 작은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도 이게 참 힘들고 그런데 네. 저런 사람들이 썩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봤자 썩은 냄새만 더 나지 뭐 더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나주시 의회는 여기서 그치고요. 기초단체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네네. 정변하고 이 기사 다뤄봤어요. 성동구 의회인데 네.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그런 구의원이 탄생됐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그때 이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꽤 많이 났어요. 네네. 축구 선수도 했답니다. 네네. 그런데 정변과 제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갖고 뭘 했느냐? 바로 이 사람이 벌였던 성폭행 네네. 관련해서 좀 분노했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행사
투표일인가요? 네. 그날인가 그 총선 날짜였을 거예요. 그렇죠. 총선 날짜에 구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행사를 하고 축구 행사도 있었나 봅니다. 축구 후배들을 데리고 유흥업소에 가서 접객하는 종업원이 만취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술이 좀 취해 있었나 봅니다. 네네. 그랬더니 함께 간 그런 후배들을 망을 보게 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무리를 빚고 막 그 사진도 나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만회했지요. 그런데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네. 뭐 그건 크게 무슨 정말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데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예요. 9월 2일자입니다. 그저께 기사예요. 제목은 이겁니다. 성동구의회 윤리위원회 열어서 성폭행 혐의 의원 제명 결정. 정확하게는 의회의 윤리위가 열렸어요. 그래갖고 윤리위에서 성폭행 혐의를 찬성 9명, 반대 2명, 1명 기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본 사람들은 이거 제명됐구나 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윤리위가 뭐 했는데 제목이 성동구의회 제명 결정이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그런데 그 다음날 기사, 오늘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 오늘요. 거꾸로 됐어요. 성폭행 혐의 동료 제명안 올라오자 폐회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자동 폐회가 된 겁니다. 네네. 자, 어떻게 됐느냐? 자,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2일 날 이걸 윤리위를 열어서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본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윤리위가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3일 날 열렸군요. 9대 280회 2차 본회의를 열었는데 11개 상정안이 있어요. 11개 중에 10개 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건이 바로 제명안입니다. 네네. 근데 제명안과 관련돼서 일단 제명안을 딱 올린 순간 10개 안건은 30분 만에 다 처리했고요. A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차례가 딱 되자 비공개 회의로 딱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자마자 5분 만에 정회를 합니다. 네네. 10시 35분에 정회가 됐겠죠. 왜냐하면 10시에 시작해서 30분 만에 10개 안을 전부 다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건을 비공개로 갑자기 전환해서 5분을 한 거예요. 네. 10시 35분에 그러면 정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정까지 그대로 안 돌아온 겁니다. 모두 다. 네. 그래서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속개하지 않으니까 자동 산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자, 해석 좀 해주시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봐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묵시적으로. 그런데 그 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성동구 의회 최연소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네. 그 지방 그 기초단체 의원 중에서도 거의 그냥 제일 막내급에 속하는 네. 거기에다가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축구선수 출신. 네.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대요. 근데 세종대에서 네네. 뭐 체육학과 관련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유흥주점 가가지고 만취한 그 여종업원을 그 성폭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준강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명안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냥 눈 뜨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 만약에 뭐 저도 남자지만 그냥 남자들끼리 뭐 그래도 우리 동료 남자들인데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성동구 의회 의장이 남현희 씨라고 네. 여자더라고요. 네, 네. 민주당 출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자 출신 의장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나. 네.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성 단체들도 굉장히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만약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뭐 구의원이든 누구든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이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진짜 여성 단체에서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 뭐라도 성명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선택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어쨌든 성동구 의회는 하루빨리 이 제명안을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중앙 언론은 언제나 국회 위주로 다룹니다.
뭐 물론 그게 당연하겠죠. 많은 기사들이 있고 또 국회가 우리의 입법부고 또 우리의 국정을 하나의 축으로서 담당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초단체 내지는 지방의 광역단체와 관련된 기사는 또는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웃지 못할 이런 비위나 혹은 끼리끼리 서로 덮어주고 뭉개주는 이런 식의 이 혐의들이나 혹은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기초단체 얘기를 왜 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풀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이 모두 다 개입된 사건들은 왜 이렇게 사실 많은가 또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돈봉투 같은 거 돌리지 않고 해야 네. 그래야 밑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투명해질 수 있는 건데 위가 저 모양인데 아래에 뭐 이렇게 맑은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이 이슈는 여기서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다혜가 지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네네. 문다혜가 SNS를 거의 폭주를 해요. 제가 이 문다혜와 관련된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1월 달부터 매달 SNS에 글을 올리고요. 네네. 지난 5월 달에는 벌써 한 3개를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뭐 한 달에 2번 꼴로 지금 계속 글을 올리는데 네네. 거의 뭐랄까 처음에는 좀 이 사람도 조민처럼 좀 관종인가 싶었는데 네네. 관종기도 있으면서 좀 광폭이에요. 뭐랄까 뭐랄까 멘탈이 관리가 안 되는 수준이랄까. 네네. 자,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썼군요.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 가로 열고 퀘스천마크 가로 닫고를 준 건가? 하고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메롱인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해시태그 겸손은 안 할래. 자, 저도 딱 드는 생각이 이 정도면 문다에 막 나가는 거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진짜 막 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문에다가 이 의식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다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자, 일단 문다의 이 글에 대해서 총평만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보죠. 글쎄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었습니까? 제가 어제 네. 펜앤마이크에서 음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문다혜 그다음에 서창호 관계는 단순한 경제 공동체 아니다. 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운명 공동체. 야, 문다혜가 정변적이구나. 팬이구나. 사생 팬인가 보다. 펜은 아니고 펜앤마이크인 것 같아요. 야, 짜릿해. 막 네. 소름이 올라, 소름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거를 뭐 반갑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문다혜가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서창호가 어떻게 제3자냐. 네. 운명인데. 네네.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네.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문다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데서 살았습니까? 같은 데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단순 운명 공동체란 이야기예요. 예컨대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로 묶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다혜하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네. 단순히 피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 네. 그냥 출가 외인이 아니에요. 출가도 안 했고 어차피 다시 들어왔으니까 네네. 외인은 더더욱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막가자는 거냐를 말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막간 건 누구였습니까? 막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막 가가지고 진짜 이상직 같은 사람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예. 그 다음에 자기 사위를 이상직 회사에 집어넣고 예. 이 정도면 막가자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명할 말이 있으면 해명을 갖다 해야 될 거고 예. 할 말이 없으면 그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막 가는 게 누군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듣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라는 건 자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운명은 네. 뭐 문재인의 운명은 감옥 갈 운명 뭐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네요. 뭐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운명이라고 한 말 자체가 운명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정 변인 말씀하셨듯이 이 문다혜가 사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냥. 네네. 그런데 문다혜의 표현이 저는 갑자기 기억에 남아요. 네네. 뭔 표현을 썼냐면 문다혜가 이제 문재인이 돌아오잖아요. 양산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저 청와대에서 나와서 네네. 양산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SNS에 글을 올리는데 계정을 만듭니다. 첫 게시물. 네. 첫 게시물을 SNS 계정을 신설해서 첫 게시물을 올리는데 그때 계정 프로필에 네. 이렇게 써요. 슬하에 있길 즐기는 리얼 딸. 네네. 이렇게 씁니다. 네네. 슬하가 뭐죠? 네. 무릎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슬하에 있다, 슬하에 있는 자녀 뭐 이렇게 하는데 뜻 자체는 사실 의야 엉기둥둥, 어인기둥둥 하는 유아를 무릎에 그렇게 보호하는 네네. 무릎에 앉혀서 보호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가 결혼도 하고 물론 이혼했지만 아들도 있고 한 가정을 이뤄서 독립해서 살던 사람이 즉 슬하에 있기를 즐기는 리얼딸. 네네. 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 생각인 것 같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 큰 딸이 그야말로 캥거루족 아닙니까? 그렇죠. 다 큰 딸이 자기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제가 뭐 손자 손녀 아직 없으니까 그렇겠는데 네. 손자 손녀 보면 이쁘겠죠. 하지만은 맨날 그 집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이거 해줘 할아버지 이거 해줘 그러면은 이쁘겠습니까? 가끔 와야 이쁘지. 그런데 지금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만약에 제가 뭐 그 문다혜 씨가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은 양산으로 같이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 다혜야 너 이혼하고 그다음 너 집도 제대로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양산 집 크잖아. 그다음 또 거기에 가면 또 경호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살자 이랬을 것 같은데 문다혜가 제주도에 집을 사잖아요. 네. 별장이라고 하는데 집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사느냐? 2022년 7월에 샀어요. 네. 그러면 7월이면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두어 달 거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왜냐면 5월 달에 청와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어 달 뭐 같이 살았을 수 있지. 예. 아우 나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너 나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산 집이 그 제주도 집이고요. 네. 그 등기부 제가 띄워봤단 말이죠. 예. 등기부 띄워봤더니 문다혜 씨의 주소가 예. 그 제주도 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22년 7월에 예. 뭐 지금은 뭐 부암동으로 부암동이니까.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뭐 살기는 부암동 살아도 주민등록 거기다 해놨을 수도 있고 네. 부암동에 서울에도 집 하나 얻어놓고 제주도랑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통령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슬하에서 슬외로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 좀 하나씩 제가 좀 꼬집어 보죠. 네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가족은 왜 아니, 잘못했으면 당연히 뭐 소환되는 거지. 건드리는 게 아닌 건 또 뭐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자연인 신분이라는 게 대통령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이거잖아요. 네네. 민간인이면 소환되면 안 되는 건가요? 대통령은 소환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헌법에 어쨌든, 저희가 있으니까 그 현직에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민간인 신분이면 소환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민간인 신분이니까 자연인 신분이니까 하면 안 돼? 그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 그래 다 좋아. 거기까지. 마지막 말이 네. 정말 저를 웃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물을 거야, 지금. 나는 묻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응. 태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정리하고 돌아온 게 아니가? 아직도 릴리하우스는 계속되고 있나? 아니 지금 한국에 남아있으면 그럼 막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나 싫어 그러면서 옛날 살던 그 태국으로 제2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태국이면은. 아, 그렇군요. 네. 제2의 고향이군요. 그런데 여기에 윤건영이가 한 말이 또 좀 웃깁니다. 오늘은 좀 다 웃겨요. 윤건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숙 현금 전달은 퇴임 후고, 네네. 그 다음에, 아니, 지인한테, 딸, 친정엄마가 돈을 좀 융통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인한테 붙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다가, 네네. 결정적인 변명을 딱 합니다. 뭐냐면, 이때가 2022년도다. 네. 2022년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닌 거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시위대가 둘러싸여 있어서, 네네. 외출할 수가 없어서 동창을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네네. 외출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오늘 펜마가 이걸 아주 잘근잘근 증명을 해냈더군요. 네네. 외출할 수 없어? 아니, 5월 12일 날은 2022년 5월 12일 날은 귀양 사흘째인데 통도사 갔고, 5월 27일은 지방선거 사전투표했고, 6월 17일은 서울로 김정숙이 올라와서 김건희 여사 만났고, 네네. 6월 24일 영축산, 7월 13일 영축산, 8월 8일 제주도 휴가, 9월 1일 봉화마을 방문, 10월 18일 어디선가 불멍, 평산마을 신정이 도예가에 불멍하러 갔고, 또 10월 24일 제주 4.3 때문에 제주 갔고, 10월 달에 또 밭에 가서 밭일을 했고, 와, 거기 제가 알기에는 요즘 지방에 농협이 깔려 있지 않나요? 그래, 농협이 제일 많이 있죠. 예. 근데 저는 문다혜 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윤건영 의원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괜히 그냥 숟가락 얹었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찾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컨대 김정숙 여사 말씀대로 김정숙 여사가 바깥에 나가는 게 조금 제한되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치면 그럼 다해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해야 이거 저 보자기 가져가라, 거기에 500만 원 10개 들어있다, 그럼 5천만 원이다, 가져가서 써라, 이랬단 말이죠.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죠. 김정숙 여사의 친구 그 아줌마가 네.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이름만 쓰면 되는데 아니면은 자기 이름만 쓰면 자기가 연루가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까지 같이 쓴 거 아닌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들어요. 문다혜한테는 몇 천만 원씩 계속 돈이 들어가. 네. 누군가로부터, 그 정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동창이 누군지 문다혜가 모를 것 같았어요. 네네. 문다혜가, 아니, 엄마 동창 이름 다 알아? 모를 수 있잖아. 아니, 전화해서 예컨대 정혁진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정혁진이가 엄마 친구야, 그런 줄 알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네.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네네.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몇천 원씩 다 들어와. 그랬을 때 헷갈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문다혜가 별장을 2022년 7월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처럼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준 게 네. 청와대를 떠난 다음이다. 네. 직후다. 네. 그러면 뭐 한 5월이나 6월이나 이쯤 됐겠죠. 그렇겠죠. 왜 돈을 굳이 그 문다혜한테 현금 줘도 되는데 이 흔적을 일부러 남긴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자금 출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문다혜 씨가 3억 8천만 원 주고 송기인 신부로부터 그 별장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문다혜는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임원도 아니고 그럴 텐데 이 자금 출처 대라 그러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숙 여사가 그 문다혜한테 돈을 직접 쏴주면 계좌이체하면. 그러니까 뭐 인터넷 뱅킹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주지 그럼.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예. 엄마가 딸한테 돈 주는 거니까 이거 증여다. 증여세 내기 싫어. 5천만 원 괜찮아요. 엄마가 딸한테 3천만 원 정도 아닌가? 어쨌든 5천만 원. 부모가 네네.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 괜찮아요.
그 이전에 준 게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겠지.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런데 집은 사야 되겠고 그러면 집 사는 데 있어서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어떤 아줌마한테 이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빌려준 돈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꾸미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도저히 해명이 안 되고요. 해명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좀 저희 같은 사람 소설 쓰지 않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참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참지 마시고 참는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참지 마시고 자초지종을 시시콜콜하게 다 밝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참지 않는 건 그거죠. 진실을 밝히면 돼요. 네네. 아, 맞아요. 참지 않는 게 무슨 뭐 흥분해서 뭘 던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뭐 SNS 계속 이렇게 비문을 남발하면서, 지적 수준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차분히, 참지 마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5천만 원 현금을 동창한테 직접 준 걸까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왜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양이네스와 또 유송화한테는 몇 천만 원씩 돈을 받았을까? 그 돈은 어디로 썼을까? 그리고 몇 천만 원씩 왜 경호처 직원한테 보내서 서울로 그 돈을 보내게 만들었을까? 등등 따져보니까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곡구식간대학에서는 참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대학에서 뭘 배웠길래 지금 저런 식으로 SNS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SNS 글만 얘기해도 참 끝이 없습니다. 뭐 5월 달에는 그들은 저열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근데 지금 품위가 있어 보이는지 네네. 좀 말을 실천을 하라 이거고요.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네네. 1월 25일 날 네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네.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주지검이 막 압수수색 영장 보내기 시작하고 소환 보내기 시작하고 이 SNS 끝나자마자 며칠 후에 하루 며칠 후에 양이네스와 유성화와 동창까지 압수수색을 해요. 네네. 엄마의 동창까지. 그거를 일단 감지한 문다혜가 아버지가 표적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던 글도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 네. 먹칠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사람은 문다혜 씨하고 문다혜 씨의 남편 서창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얼굴에 그렇게 위장 크림 같은 거 바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문 대통령 본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죽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숙 여사 옷이 178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드러난 것만. 그렇죠. 178벌이면요. 열흘에 한 벌꼴보다도 더 그 많은 걸걸요 아마. 네. 어떻게 옷을 아무리 그 옷을 좋아한다고 해도 어떻게 열흘에 한 벌 정장을 갖다가 맞추지?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돈도 돈이지만 야, 저 옷 어떻게 보관하냐? 저는 보관할 것만 생각해도 그냥 깝깝할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행동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 무슨 고상한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게 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샤넬 관련해서 한국인이긴 하지만 샤넬 본사 디자이너를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샤넬과 관련돼서 도대체 문정숙이 입은 바로 그 옷.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글 박물관에 보냈다. 샤넬이 기증했다 하고 한 옷은 새로 제작한 옷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김정숙이 입은 바로 그 옷은 어디에 있느냐. 네네. 이게 시작된 게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네. 아직도 그 해당 옷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도 샤넬 본사 직원을 굳이 소환한 건 그 옷에 대한 행방을 묻는 게 아닌가. 근데 일부에서는 옛날 기사를 봤더니 샤넬이 갖고 갔다. 그래서 샤넬이 프랑스에서 그것을 전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일부 기사에 나와요. 하지만 그게 샤넬이 직접 확인해 준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정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렇게 그 소환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중앙지검 형사 몇 분가 그 2분가 조아라 부장검사더라고요. 네네. 그쪽에서
타지마할과 샤넬을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도 소환될 건수가 아닌가요? 김정숙을 뭐 소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네네.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국고손실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고손실죄 가능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비행기 뜬 게 1억이 넘어갈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김정숙 여사는 뭐 영부인이라고 해도 네. 영부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지 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받았다라고 했는데 음흠. 만약에 영부인이 공직이다. 네. 그럼 그거 뇌물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뇌물죄는 안 되겠다. 그거는 이제 대가 관계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그 받은 게 그거는 그 김영란법 위반죄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공직자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숙 여사도 공직자가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칼끝은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중앙지검도 지금 문재인을 소환해야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런데 지금 전주지검도 지금 문재인이 피의자잖아요. 네네. 물론 건은 다릅니다. 이건 사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대가성, 그러니까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쪽은 국고손실죄 등 뭐 국가기록물 뭐 법 위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따로따로 소환할까 아니면 이걸 병합할까? 이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첫 어떻게? 번째, 네. 검찰청에서 소환한다. 네. 그럼 중앙지검이든 전주지검이든 딱 결정이 되면 네. 거기에 예컨대 중앙에서 이제 수사한다라고 그러면 네. 전주지검 검사가 출장 나와가지고 음흠. 5시까지는 중앙에서 이제 수사하고 그 이후에 뭐 8시까지는 전주에서 수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제3의 장소 예컨대 뭐 양산이나 이런데 음흠. 그런데 거기서 조사한다라고 하면 전주지검 검사도 거기로 출장 가고 중앙지검 검사도 거기로 출장 가고 거기서 같이 또 이제 시간 나눠가지고 할 거고 마지막으로 네. 서면 조사 있거든요. 네네. 서면 조사는 각각 날리면 각각 보내주겠죠. 네네. 그럼 그거 취합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과 관련된 소환은 원킬일 네네. 수밖에 없겠죠. 이걸 네네. 뭐 2번 소환하고 각각 따로따로 전주에 갔다가 뭐 그러니까 서울에 갔다가 할 건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끝나려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데 저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추석이 네. 그냥 다른 휘영청 떠 있을 텐데 네. 그 달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달이 문인가요? 그 문인가요? 네. 슬픈 그야말로 누가 노래 불렀던 달림은 영창으로가 진짜 울려 퍼지는 건가? 뭐 아무튼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니 문재인 지금 전 대통령, 문다혜 그리고 김정숙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특히 전주지검이 수사에 지금 칼날을 완전히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변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뇌물죄 사건의 피의자로 명시한 게 보도된 것이 지난 주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늘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보면 정치권들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그 친문 쪽 정치인들의 반응이 참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윤건영. 그 사람은 완전 뭐 대표적이잖아요. 진짜. 윤건영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자가 또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 출신이에요 또. 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고등학교 아, 그랬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참. 나이는 뭐 아마 69나 68쯤 됐을 겁니다. 근데 서울의 그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네. 예,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자가 지금 쏟아내는 말들이 지금 보세요. 김정숙 여사의 대리 송금. 그러니까 김정숙이 청와대 직원에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5천만 원 현찰을 주고 그 청와대 직원이 김정숙의 친구한테 보냈고 네. 그 친구가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해서 문다희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김정숙 여사의 대리 송금이 양산의 평산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유튜버들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 아주 그 윤건영은요 아주 늘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주 제가 보면 윤건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면서 마치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진짜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주 친문 중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충성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또 어쨌든 이 문재인 일가를 향하는 이런 모든 칼날과 시선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좀 돌려보려고 또 괜히 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 아니 유튜버들 때문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참. 그게 양산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네.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경호원이 거의 20여 명. 맞아요. 20여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그 평산마을에 저 집을 보니까 굉장히 저 담을 높게 해가지고 네. 이 뭐 외부에서 어떤 소음이나 이런 말이 안 들어가길 갈 정도로 그렇게 해놓았던데 굉장히 불안하신 모양이죠. 응? 윤건영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윤건영이 또 한 말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윤건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문재인 문다혜가 경제 공동체이면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딱 떨어지는데 이 경제 공동체 개념이 나오니까 사실 경제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씨, 뭐 네. 개명해서 최서원 씨입니다만은 당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엮어서 30몇 년 구형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과 문다혜는 혈족이잖아요. 그렇죠. 딸과 아버지. 아버지 관계인데요. 그럼 이 경제 공동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건영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 진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아이고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윤건영.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발상은 참 독특해요. 그리고 갖다 엮기도 엄청 잘 갖다 엮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모하고 뭔 상관이래.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까? 장모를 그 감옥에 보낸? 그러니까 윤건영이 알아야 될 것은 또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라고 합시다. 네. 장모님은 구속됐습니다. 아니 구속됐어요. 사위가 대통령인데도 구속됐어요. 아니 이게 뭐 얘네들 이쪽 정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비호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의 이런 멘트들은 어쨌든 그 여론의 관심이나 국민적인 비판적인 시선이 돌리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꾸 이제 다른 걸 제3의 거를 자꾸 끌어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수사가 이제 모든 뭐 집중을 하고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정치적인 보복은 정권 초기에 힘 있을 때, 예, 막 하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 막 70% 80%대 뭐 적폐청산이 돼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초기에 지지율보다 지금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는 이 현 정권에서 이걸 마치 정치 보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권이 이게 거짓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것들 지금 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다 재조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면 양심도 없는 거죠. 지금 거대 야당이. 경기지사 김동연 씨도 네. 또 한마디를 걸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계속 대권, 대권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검찰 소환에 응하시면 안 된다. 아이고 저런. 아니, 검찰이 불렀나?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갑자기? 아니 벌써부터 그래. 응? 이제 이게 보면은 보십시오. 윤건영, 김동연 등등이 보면 다 비명계이거나 친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지금 이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추석 이후에 문다혜 소환 가능성이 아주 크고 아 추석 전에요. 네.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 그 다음에 문다혜가 소환이 되면 결국은 최종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죠. 소환되어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직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겠다는 잔인한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동연이. 아니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거는 금세 까먹었나 벌써? 얼마나 망신 주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제가 이분들이라고 하니까 댓글에서 자꾸 저를 혼내서 이자들은 그래요? 전형적인 그 내로남불 세력이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인식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나?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일종의 뭐 약간 그게 정치 보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는 더 심했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4년 몇 개월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응? 그리고 얼마나 그때 그 본인들이 기세등등해서 촛불 시민이 원하는 거다 이러면서 거의 여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촛불 혁명. 네. 촛불 혁명의 시작은 짜릿하지만 끝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이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검찰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큽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뭉칫돈이 막 흘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2억이 넘는 돈, 응? 뭐 5천은 뭐 보자기에 쌓인 5천,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자기에 쌓여서 청와대 직원에게 건네주어서 문다에게 간 5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편집을 한 출판사에서 나온 2억 5천. 그것만 해도 3억입니다. 문다혜한테 간 돈이. 그리고 그 별장. 그리고 제주도 별장. 그게 또 송기인 신부 소유의 별장이라는 것이 이제 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 원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원래 개인 소유로 뭘 할 수 없다 이런 저는 얘기하죠. 캐톨릭이 아니어서 신부님들의 어떤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댓글에 어떻게 신부님이 별장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제주도에. 지금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걸 또 문다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매매 대금이 3억 8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송기인 신부가 그 3억 8천을 받아서 그러면 개인 통장에 넣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어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석 이후에 문다혜부터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네. 이 비판 여론이나 이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팩트가 구체적이에요. 아마도 그 일보를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거의 공소장 압수수색 영장에 거의 적시된 내용을 다 그 입수를 한 것 같아요. 야,
정말 댓글에 보니까 제가 한숨 쉰 게 이렇게 와닿으셨다고. 아 이게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아갖고. 마이크가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숨 쉬는 것도 막 그대로 전달이 되나 봐요. 아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저 슈퍼챗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이 제대로 된 그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은 대한민국의 불행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한 게 있는 건 봐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자체가, 이 탄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어떤 뭐 그 과정에서 정말 본인들이 의도한 바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윤건영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진짜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다 하면서 무슨 소리라냐면 노동의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월급 받은 것을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이거 완전히 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 이단이라는 게 끝단자에 네, 이단. 끝단자에 달을 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짐승에 비유하면 대가리하고 몸통은 비슷한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팩트 비틀기를 합니다. 윤건영이 여기 아주 능해요. 네. 저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아주 전 능합니다. 사위가 네. 타이 이스타젯 저가항공사에 취업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뭔 일을 했겠죠. 그렇죠. 뭐 쉽게 하면 사무실 청소라도 했겠죠. 네. 전무라는 사람이.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건 맞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라는 서씨가 어떻게 해서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갈 수 있었느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하고 왜 이렇게 엮여 있냐 이거죠.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고요. 이상직 의원이 뭐 그 공천 받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과정, 이게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수사 과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아마 윤건영 같은 친문 세력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비호하려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지.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나? 이게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검찰총장 청문회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 이 검찰총문회 청문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성역 없이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심 후보한테 물었더니 물었더니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본인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완전히 뭐 정청래는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법사위원장인지 본인이 법사위원장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인지 지금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법사위원장은 탄핵감이에요. 이거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거 뭐 아마 국민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국회가 답을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자들의 어떤 그 정치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팩트 비틀기에 아주 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팩트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라면을 끓였는데 스프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짬뽕이에요. 완전히 다른 팩트를 비틀기 함으로써 이 주제를 이슈를 다른 주제로 전환시켜버리는 이 기술에 능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건영이가 방금 이야기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 받고 일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방금 우리 박소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위가 그러면 어떻게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전무로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그러면 그 대가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 음덕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수사를 해서 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위인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전무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게임에서 게임 무슨, 업체 뭐 네, 경력밖에 네. 없는데 어떻게 항공사 전무로 갑니까?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불리한 팩트는 팩트를 비틀어서 돌려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팩트는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치고 나가는 이 정치 기술, 이런 걸 윤건영 의원이 장난을 치고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치 보복이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원래 친문 세력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을 탄압한다. 이 피해자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물론 전직 대통령 물러났는데 이제 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니까 이런 지금 화가 나는 거고 특히 또 이 윤석열 정부 어쨌든 0.73%라도 이긴 정권입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부터 얼마나 흠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온갖 것 다 음모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들 거기 합류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그 집회 나가가지고 떠들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다 또 한 소리 듣고 서영교 뭐 이런 사람들 뭐 계속 나가서 떠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마치 자기네들 진영을 위해서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상대 쪽에서 특히 이건 상대도 아니에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 합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완전히 또 뭐 자기네들을 보복한다고 이렇게 엄살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멘트들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을 즉각 조사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 멘트가 상당히 직설적이고 시원한데요. 사이다 발언입니다. 네.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해서 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쪽 진영은 또 수사가 본인한테 이렇게 점점 본인을 향해서 이렇게 좁혀오잖아요. 그러면 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래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그게 같기도 뭐 한데.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나 그랬죠. 뭐 등등. 네. 또 노회찬 전 전 의원. 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그때도 그 수사망이 좀 좁혀오면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때 뭐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사실관계라든지 수사 이런 관계에서 보면 지금 쏙쏙 나오는 얘기들 보면 문제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청래가 배은망덕 수사다, 폐륜 수사다. 아니 도대체 배은망덕이면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은 건데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그걸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 정청래가 그 배은망덕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 검찰총장으로 또 승진시켰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 뭐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걸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그 뭐 살아있는 권력에도 뭐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 그랬잖아요. 성역 없이 하라며.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하려고 조국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댄 거예요. 아 근데 그 식물총장 만든 게 누구야? 또 본인들이잖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권 후보까지 만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바꿔갖고 이 현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추미애 역할을 했고, 그렇죠? 이원석 총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본인들이 했던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참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멘트는 상당히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고 아니 그분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것뿐 아니라 김정은에게 보낸 USB 내용
뭔가,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한 사건. 이거 이래진 씨 말 들어보면 맞습니다. 돌아가신 이대준 씨 해수부 공무원의 형, 친형 이대준 씨, 이래진 씨 말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 이래진 씨 고향이 전남 완도니까 우리 민주당이니까 이거 자진 월북한 것으로 뭐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래진 씨가 폭발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아 이러면서 반민주당으로 돌아서고 지금 열심히 그렇죠. 어떤 그 정체를 알리는. 그것도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처음에는. 지지자였죠. 그러니까 너무 그 민낯을 알고 분노하셔가지고 그 뭐 이가 다 그냥 상할 정도로 지금까지 맞아요.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래진 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맨날 인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맨날 그 북한 그런 쪽에다 뭐 자기네들이 온갖 그 선심을 다 쓰는 것처럼 그래놓고는 본인들한테 어쨌든 분리할 때는 아주 그냥 와 어떻게 그렇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북한 어민들을 이제 쉽게 하면 월남을 했는데 네 이걸 뭐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뭐 아주 흉악 범죄를 살인을 했다 저질렀다는 뭐 이러면서 저질렀다는 북한 당국의 이야기만 듣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민으로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건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강제 북송. 강제 북송시키는 네. 이런 짓을 문재인 정부는 했는데 이 백주 대낮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들 그리고 자신의 한 30년 넘는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킨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하냐. 그리고 본인이 김재원 최고위원님 하는 말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이게 뇌물죄라고 계속 검찰 수사를 주장해 왔는데 그걸 검찰이 만지작하면서 수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겨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도 이제 제 역할을 한 것인데 이게 무슨 보복 수사냐? 이게 무슨 보복 수사이고 폐륜 수사이고 어떤 정치 보복이냐?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 말은 이런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 짓이 뭐냐는 거예요. 적폐청산위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해서 뭐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돼 있네요. 민간인들로 하여금 인민재판까지 받도록 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보복 수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원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잘 싸워요. 아주 상대편에 논리적으로 제압을 잘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러시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정 변호사의 쓴소리 바른소리입니다. 오늘 이슈 문재인 문다의 4대 이슈 즉각 구속수사라입니다.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문재인 사직이 서울시의 타이이스타젯 취직과 관련된 2억 2,300만원 뇌물 의혹. 두 번째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문재인의 책 그 표지 디자인했다고 이 관련되는 회사가 문재인의 딸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탈세 의혹이 있다라는 점. 세 번째, 김정숙의 뭉칫돈 5천만 원, 관봉권 내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닌가, 나아가 증여세 탈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세 번째 의혹.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정신적 지주,
송기인 신부 제주도 별장 3억 5천만 원 매매 대금 의혹 관련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내지 자금 출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1년 10개월 동안 2억 2,300만 원 월급과 현지 처리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태국으로 도착했을 때 중진공 직원들이 나와서 다 의전을 하고 집도 미리 구하고 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왔다가 최근에는 단순 뇌물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죄란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이 돈을 주고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3월달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뭐 끈떨어진 의원이 된 것이죠. 그때에 전직 의원이 가고 싶은 가장 어떻게 보면 꿀보직 중 꿀보직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원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취직하자마자 4개월 뒤인 2018년 7월 달에 문다희 씨 부부가 태국으로 갔고 태국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직했습니다. 서모 씨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 이름도 토리 무슨 소프트웨어 토리란 것이 문재인의 키우던 개 이름 아닙니까? 개도 버린 그 개 이름 참 기가 찬데요. 토리 소프트웨어에 다니다가 뜬금없이 이 태국으로 가서 전무이사로 정말 고객 응대와 관련되는 직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강찬우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타이스타젯의 실질적인 CEO를 맡고 있던 일본인의 증언을 보면은 거기에 와서 했던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했다? 그와 같은 돈을 줬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추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뇌물죄보다 오히려 사후수뢰죄, 부정처사후 수뢰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청와대 인사수석 또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낸 결과 부적격이다라는 판단이 났는데도 내정해놓고 부당하게 좋은 자리에 꿀보직에 줬고 그와 같이 부당한 행사 어떤 그 직무를 처리한 다음에 사위하고 딸이 이 그 태국에 가서 1년 10개월 거의 2년 동안 꿀 빨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제3자 뇌물이건 아니면 단순 뇌물이건 나아가 부정처사 후 수뢰죄이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면은 부도감이 없다고 저는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 친노, 뭐 친명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대책단 만든다고 하는데 대책단 만들어서 무슨 괴담 헛소리 만들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사안 자체의 폭발력과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친명과 비명이 합세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대응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어떤 한 수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 이번 2024년 하반기 전국에 내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10월달, 11월달에 이재명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 그 위증교사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핵심이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핵심은 이와 같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뇌물죄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이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 두 개 어떤 태풍처럼 전국에 핵으로 떠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참 2019년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름대로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2019년에 있었던 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 문재인의 운명이란 것과 관련돼서 출판사가 인지세로 문재인에게 1억 9천만 원을 줬다는 언론 기사가 지금도 번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내용이 이 언론 보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문재인 측은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어떤 그 취재 결과 진술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5천만 원 준 것은 맞다. 그런데 그중 2억 원은 문다혜 씨가 문재인의 운명 표지를 디자인했는데 디자인비로 2억 원을 줬고 5천만 원은 문다혜에게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멸콩TV 댓글에도 있듯이 통상 이 그 책 표지 디자인 값은 200만 원 전후, 오늘 그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전후 된다고 해서 대략 200만 원 전후가 되고, 그 또한 출판사 자체에서 디자인을 하지 외주 주는 케이스가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00만 원에 도대체 공 두 개가 더 보니까 200배, 2억 원이 무슨 말인가? 또 문다혜가 누구라고 거기에 5천만 원을 빌려준단 말인가? 5천만 원 빌려준 것이 실제로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았는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는가? 이 부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세는 제대로 다 정산했는데 인세 이외에 2억 5천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게 줬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의 운명을 낸 출판사가 문재인 정권 때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재인에 대한 2억 5천만 원 뇌물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법률적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2억 5천만 원의 출처 그리고 돈의 사용 용처 확실히 확인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르는 그 문재인의 운명을 출판했는 출판사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지, 뇌물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참 열받네요.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본인이 직접 주면 될 것이지 뭉칫돈을 싸가지고 직접 줄 것이지, 그것도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가서 자기 딸에게 송금을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무원이 돈 심부름하라고 준 겁니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강요가 되는 것이죠. 강요나 협박이 되는 것이지,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거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있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갑질했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돈을 왜 직접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 친구한테 줘서 보냅니까? 친구도 무통장 입금하면서 혹시나 문제될까 두려웠나요? 괄호 열고, 그러니까 홍길순, 가명으로 홍길순 괄호 열고 김정숙이라고 썼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만 봐서도 부정한 돈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추측을 합니까? 지금 이미 그 문재인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수도 없는 옷, 그 몸매에 기성옷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그 비서관으로, 행정관으로 데리고 있던 양모 씨의 엄마인 의상실에 가가지고 관봉권으로 돈을 계산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도 혹시 이것이 청와대 특활비 내지는 관봉권으로 이 부정한 돈을 만들어가지고 문다혜 딸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과연
김정수 개인 돈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국가의 예산으로 책정된 특활비를 뒤로 빼돌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아가 마지막 네 번째 의혹이 송기인, 문재인의 멘토, 문재인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 지역, 어떻게 보면은 그 좌파와 관련되는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송기인 신부가 신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제주도 요지에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참 어이가 없네. 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진짜 보통 사람이면 생각도 어려운 제주도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인 것이고, 거기에 이번 여름 휴가를 문재인이 가서 휴가를 지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송기인 신부의 명의로 된 이 제주도 별장에 얼마 전에 3억 5천만 원 주고 문재인의 딸 문다희 씨가 그것을 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문다희 씨가 예전에 제주도에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 그리고 그 집에 살다가 태국으로 가면서 그 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번에 갔더니만 겨울 바람에 야자수가 3개가 있었는데 야자수 2야자수는 관리가 안 되고 부러져 있었다라는 그런 현장 스케치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송기인 신부가 평소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송기인 신부가 그 명의로 돼 있으면서 제주도에 살았습니까? 송기인 신부가 그 별장에서 오래 살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언론 보도를 본다고 하면은 명의는 송기인 신부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살았는 것은 문재인의 딸, 문다희의 딸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 제주도 비양도 별장이 송기인 신부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재인의 소유였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별장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가지고 문재인의 집이었는데 그것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 것이 아닌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관리를 누가 해왔는 것인지 이 부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문다희 씨가 사용했고 제주도에 있는 태국에 가 있는 동안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있었던 문재인, 문다희와 관련되는 의혹,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서 일반 공무원이 2억 원 뇌물을 받았다. 당장 구속영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2019년에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 측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에 대해서야 고소 고발을 하니까 2년 동안 문재인 치세 동안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박아 뒀다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정치 공세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럼 그것이 팩트가 아니고 사실 조작인 겁니까?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을 문재인 지금 검찰이 조작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위원회를 민주당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진실규명위원회를 민주당이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은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오늘입니까? 며칠날 간다고 합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물어서 진짜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법 앞에 평등이라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수사를 받아라. 수사를 받을 때 직접 나가가지고 포토라인에 서라 라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재명 대표님 반드시 양산에 가서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검찰에게 꼭 호소드립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박하게 밝혀주시기를,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2억을 받았을 때에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당신들 어떻게 하지? 구속영장 치지 않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변호사 해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재인의 딸 문다의 4대 의혹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협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즉각 구속영장 치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의 쓴소리 바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